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주식시장이 열리기 직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오를까? 오늘도 오를까? 하지만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은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을까? 내가 잃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사실 돈을 버는 건 운이 크게 좌우합니다. 강세장에서는 투자 초보도 돈을 벌 확률이 높아지죠. 수익은 시장이 내주는 것이기에 늘 겸손해야 한다라는 지적도 그래서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잃지 않는 건 전적으로 실력의 영역입니다. 내재가치 없이 테마성 이슈로만 오르는 주식, 묻지마 수급이 몰리면서 상한가로 내달리는 주식, 재무제표가 악화되고 있는 기업, 불나방처럼 그걸 쫓아가지 않고 걸러내는 것은 운이 아니라 진짜 실력입니다. 내가 운을 설계하고 행운을 끌어올 수는 없겠지만 불운을 피하는 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건 운이고 잃지 않는 건 실력이라고 생각해야 꾸준히 안정적으로 투자하면서 이 시장에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중요한 건 옳았느냐 틀렸느냐가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맞았을 때 얼마나 벌고 틀렸을 때 얼마나 적게 잃느냐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월 2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증시가 대단합니다. 코스피가 1.33% 올라서 5,150선까지 넘어섰고요. 67.5포인트나 올라가고 있네요. 5,150. 가는 길마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코스닥은 1,100선까지 넘어섰습니다. 1.66% 오른, 그러니까 17.94포인트 오른 1,100.53을 이 시각 현재 나타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433원대로 최근에 달러 약세, 원화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히 한번 짚어보고요.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경제상식 퀴즈, 특정 기관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국무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기관을 두고 불법 정황을 포착하고도 직접 수사를 못하면 더 큰 문제다. 그러면서 수사권 확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은 법적으로 정부 부처가 아니라 민간 성격의 특수법인입니다. 이걸 반대하는 쪽에서는요, 공공기관도 아닌데 압수수색을 비롯해서 강제 수사의 권한을 확대해 주는 게 과연 적절하냐, 이렇게 의문을 던지고 있고요. 찬성하는 쪽에서는 주가 조작이나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그래서 수사 권한 강화해 줘야 한다, 또 이렇게 맞서고 있죠. 금융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소위 금융권의 보안관으로 불리는 이 기관은 어디일까요? 참고로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등이 99년도에 하나로 통합이 된 곳입니다. 뭐 세 글자로 우리가 줄여서 부르기도 하고요. 전체 이름은 5글자죠.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KBS 콩, 또 유튜브는 언제든지 열려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백상경 기자는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국내외 증시 상황과 함께 또 이렇게 지금 굉장히 국내 증시 활발하게 불타면서 불법 리딩방 사기도 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복구 발언이 있었는데 이걸 두고 정부의 좀 디지털 규제 쪽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영태 기자는요? 네, 금값이 한돈에 100만 원을 웃돌고 있는데 이 금 이슈 모아서 정리를 해보고요. 또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 피해자들이 공동 행동에 나선다는 소식까지 있습니다. 자,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 요즘 뭐 증시부터 안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네.
뉴욕 증시 먼저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네. 빅테크들의 실적 기대감, 실적 발표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커지면서 기술주가 좀 강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나스닥이 0.91% 상승을 하고 S&P 500은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0.41%가 올랐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유나이티드 헬스가 급락을 했습니다. 19점 거의 한 19% 20%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 이게 보험주 이쪽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마이너스 0.83%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은 뭐 설명해 주신 대로 지금 거의 굉장한 강세를 보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네. 코스피 지금 벌써 5,158 이 정도까지 가 있고 코스닥도 계속 그 1,100 쪽을 넘나들면서 가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지금 사상 첫 5천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4천선 처음 돌파한 지 거의 뭐 한 석 달 만에 지금 5천선 넘어갔는데요. 시가총액은 사상 최대치인 4,204조 원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더 올라갔겠죠. 그리고 네. 4,000포인트 돌파 당시보다 이게 거의 한 800조 원 넘게 늘어난 건데 굉장한 화랑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5,158까지 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100까지 가고 있고요. 증시 쪽으로 자금이 막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증시 예탁금도 굉장히 예. 커지고 있습니다. 그 증시 대기성 자금이 이게 거의 한 10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났는데요. 이 투자자 예탁금이 어제 기준으로 해서 97조 5,405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뭐 거의 한 달 만에 한 15조 원 늘어난 숫자고요. 신용거래 융자 잔액도 같은 기간 2조 원 이상 늘어서 29조 원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코스피 상승률이 어제까지만 봤을 때도 거의 한 20%가 넘게 올해 들어서 늘었거든요. 올해 네. 들어서 그러니까 1월도 안 끝났는데 코스피가 21% 오른. 네, 21%가 올랐는데 엄청납니다. 오늘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산이 사실 안 됩니다. 지금 거의. 네. 연간으로 20% 올라도 많이 엄청난 올랐다고 볼 수 장이죠. 있는데 네. 한 달 만에. 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상승세고요. 글로벌 주요 20개국 다 통틀어서도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 지표들도 여러 가지로 개선 흐름 보이면서 상승장을 뒷받침하고 있어서 어디까지 가느냐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960조 원. 우선주 합치면은 한 1,050조 원 되고요. 하이닉스만 해도 이제 600조 원을 앞두고 있고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도 100조 원씩 시가총액되고, 그러니까 시장의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네. 또 그만큼의 돈도 들어오고 있는 건데, 이럴 때 또 나쁜 사람들 많이 등장합니다. 네, 뭐 핸드폰에 보시면은 이제 이상한 문자 많이 받으실 수도 있고 굉장히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이상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뭐 종목 추천해준다 막 네.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퀴즈 정답이기도 한 이곳에서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을 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좀 두드러진 게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수법이 있어서 이게 좀 눈에 띕니다. 딥페이크요. 네, 그래서 유튜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SNS 상에서 유명한 증권사 직원의 얼굴을 뭐 AI 딥페이크로 따서 얼굴이나 목소리를 좀 그럴듯하게 꾸밉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빌려서 고급 정보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뭐 원금 보장하겠다, 고수익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돈을 뜯어내는 형태의 이런 범죄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보면 이제 링크를 통해서 이제 단체 채팅방 같은 곳으로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네. 여기 좀 가둬진 공간 안으로 이 투자자들을 유인을 먼저 하고요.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편향된 정보를 주는 거죠. 그래서 뭐 가짜 주식 거래 앱을 설치하라고 이렇게 조금 종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아니면 투자금을 좀 넣어서 이렇게 운용을 하게 되면은 초반에는 수익을 조금씩 계속 줍니다. 그래서 경계심을 계속 낮추는 작업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큰 돈을 넣거나 큰 수익이 나는 시점이 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투자금 반환을 안 해주고 이제 사라져 버리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주요 사기 범죄들의 행태인데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분들도 투자자분들도 유명 증권사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신원을 굉장히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뭐 해당 금융사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를 해보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 이 제도권 금융사들이 앱 설치하라 이런 유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시킨다 하면은 바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절대 깔지 않으셔야 되고요. 돈을 어디로 보내라고 하면 더더욱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죠. 네, 돈을 보내라 이런 것들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런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 있으면 바로 증빙 자료 챙기셔서 이런 오늘 퀴즈 정답 같은 곳에다가 이렇게 신고를 하시면 저희 네, 경제상식 퀴즈 네. 정답이 네. 이곳이어서 그 이강엽님이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렸죠라고 하면서 이 기관 말씀해 주셨고 4484님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이곳 회사에 한번 떴는데 저승사자들을 본 줄 알았어요라고 이것저것 이제 감사하러도 가고 조사하러도 가는 특히 그 불법 리딩방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말씀하신 그 딥페이크 얼굴 합성, 음성까지 합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속기 딱 쉽고요. 어디로 돈을 보내라라든지 아니면은 그 특히 주식 투자하실 때는 본인 명의 계좌로 하시는 거거든요. 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어디로 돈을 보내라고 하면 100% 사기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돈을 쉽고 빠르게 벌려고 하는 그 인간의 욕망을 또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한 번쯤 좀 생각을 잘 해보셔야겠죠. 잠깐 환율 한번 짚어볼까요? 1433원대까지 환율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많이. 예. 네. 그리고 서영태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한번 또 들어볼게요. 최근에 또 달러 약세 이어지던데요. 달러 인덱스 95까지 왔고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오르고 대표적으로 금값 네. 천정부지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또 각종 범죄도 더 많이 일어나요. 네, 금은방에서 도둑질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 저녁 광주의 한 금은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한 10대 소년이 3천만 원 상당의 금빨치를 차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또 손님인 척 금은방에 와가지고 금목걸이랑 팔찌를 훔쳐가지고 달아난 30대도 얼마 전에 구속됐습니다. 금값이 크게 오르다 보니까 이런 범죄가 좀 자주 생기고 있습니다. 한편 순금으로 만들어진 황금 박쥐상 이야기가 다시 눈길을 끄는데요. 네. 네, 심심하면 나오죠. 2000년대 전라남도 한평군이 순금이랑 은을 들여서 황금 박쥐상을 만들었어요. 맞아요. 이때 재료 사는데 30억 원 가까이 들었는데 세금 낭비라는 비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황금 박쥐상이 400억 원에 가까운 가격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한평군이 미래를 보는 해안이 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당시에 있습니다. 그 한평군의 황금 박쥐상 27억 원의 원재료가 들어갔는데 네, 지금 400억 원이요? 네. 이게 웬만한 준비 자산 된 거네요. 한평군에. 또 사실 이제 금값 많이 오르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중국, 러시아 등등 주요국들이 금을 많이 또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금 매입에 참 소극적이에요. 네, 맞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사고 있는데요. 그게 금값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2013년 이후에 금을 전혀 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몇 년째 100톤 수준의 금만 갖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 중앙은행이 금을 사는 이유는 좀 정치적인 게 큽니다. 뭐 중국이나 러시아 중앙은행 말씀하셨는데 원래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보유자산 중에서 상당 부분을 미국 달러화로 보유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워낙 예측 불가능한 미국을 보여주다 보니까요. 미국과의 관계를 외교적으로 재정립하려는 나라가 많아졌고 그런 중앙은행들이 달러화 대신 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는데요. 달러 같은 이런 종이돈은 마구잡이로 발행되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반면 금은 누군가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그런 자산이고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안전자산이기도 하니까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게 금입니다. 그럼 왜 한국은행은 금을 사지 않냐? 한국은행의 이야기는 금은 좀 거래하기 힘들다, 유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 경우는 사실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 달러화 의존을 낮출 입장은 아니잖아요. 좀 외교적인 걸 생각했을 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어차피 외환 보유액 4천억 달러 있어도 그걸 가지고 한국은행이 뭐 사고 팔고 한다거나 유동성을 중시하는 건 사실은 아닌데 외환 보유액 자체가 이제 보관하는 그런 의미이고 뭐 이제 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너무 미미하기는 하죠. 하여튼 한국은행이 많이 보수적이긴 합니다. 그 13년 전에 금 많이 샀을 때도 비판이 많았었어요. 왜 이렇게 비싸게 사냐고. 옛날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도 금을 적극적으로 매입해요. 네, 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어떻게 보면은 요즘 시대의 어떤 민간 중앙은행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화폐를 발행하면서 어떤 그 중앙은행의 기능을 비슷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세계 최대 달러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곳이 테더라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면은 달러를 코인이랑 같이 1대1로 가치를 고정해 주는 건데 금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테더 골드라는 것인데요. 네. 이 코인의 가치는 금으로 담보가 됩니다. 그래서 1테더 골드는 순금 1트로이 온스인데 그램으로는 순금 31g입니다. 현재 테더 골드 유통량이 상당한 수준이고 이 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만큼 금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4분기에만 한 30톤에 가까운 금을 샀거든요. 웬만한 중앙은행보다 이 테더라는 곳이 금을 더 많이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또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 자체가 또 많아질수록 미국 국채라든지 금에 대한 수요는 또 많이 또 이어질 수가 있겠죠. 자, 백상경 기자 준비한 두 번째 소식 들어볼게요. 하루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가치 25%를 올린다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네. 약간 또 이제 발을 빼요. 갑자기 또 이제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다라는 발언으로 해서 좀 대화 가능성을 다시 시사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거의 하루 새 막 그 온도차들이 확확 뒤바뀌는 모습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 자체는 이 관세를 우리가 인하해 주기로 했는데 한국이 인하의 대가로 해야 될 그런 투자 이행 약속들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어떤 계속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준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은 여전히 유효하게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좀 대화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내용 보면요, 이게 미국이 상호 관세를 지금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한국이 3,500억 달러의 이 대미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국회에서도 대미 투자 특별법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국회에서 좀 빠르게 처리가 되고 입법이 되라, 뭐 이런 부분들을 촉구를 한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들이 우리 정부의 이 디지털 규제 강화 움직임과 연결이 돼 있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어서 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미국 정부가 지금 한 2주 정도 전에 우리 정부의 공동 팩트시트, 그러니까 공동 한미 합의문 안에 있었던 이 무역 분야 합의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이게 일종의 사전 경고, 2주 전에 보냈으니까 사전 경고성 메시지로 지금은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서한 안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규제와 관련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내용이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서한을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네, 제임스 앨러 주한 미국 대사대리가 지금 보낸 건데요. 지난 13일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수신자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신 참고인에 들어간 게 조현 외교부 장관, 그리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그리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국에서 이렇게 지금 발표한 공동 팩트 시트에는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의 국내 사업 영위를 국내 기업과 차별하지 않는다. 이런 약속들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요걸 촉구하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한미 양국이 지금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들어와서 국내 기업에 비해서 부당하게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목소리를 내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차별을 하지 말아라라는 것들을 지난번 이 관세 합의 때 내용을 좀 담았던 것들인데 그게 여전히 지금 안 지켜지고 있다라고 미국 행정부에서 보고 있다는 그런 시각들이 담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실제로 좀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우리 지금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 공정화법 입법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이 미국 빅테크 기업 구글, 애플이 신청한 한국의 정밀지도, 이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 심사도 여전히 지금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미국 기업이어서 우리가 차별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개인정보를 엄청나게 유출한 사고를 쳤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미국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미국의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자꾸 규제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쿠팡을 가운데다 두고. 사실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이 여기 그 서한에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미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인 거거든요. 이를테면 구글 같은 경우도 과징금 맞고 애플도 과징금 이렇게
그 논의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었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쿠팡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사실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월스트리트 보도에 따르면 지금 그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주에 김민석 국무총리 만난 자리에서 네. 쿠팡 등의 어떤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다는 이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 보도에서도 이 부분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김민석 총리가 이거 우리 좀 상호 같이 대화를 잘 해가지고 얘기를 잘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이 보도가 어쨌든 사실이라고 하면 상호 관세가 인상하겠다, 돌아가겠다라고 발언한 것 수일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는 거기 때문에요. 쿠팡에 대한 얘기들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쿠팡이 미국에 또 적극적으로 로비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네. 이제 잘 알게 된 상황이고 네. 쿠팡이 5년 동안 미국의 그 로비 금액으로 쓴 게 한 150억 네. 넘는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150억 원을 로비에 쓰는 쿠팡과 3,500억 달러, 500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는 대한민국. 미국에서 어떻게 볼까요? 이 쿠팡의 로비가 과연 한미 간의 관계를 갈라놓을 수 있을까요? 뭐 이것도 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영태 기자도 이제 쿠팡 이야기 준비를 했는데 네. 쿠팡의 그 피해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뭐 행동을 해요? 네, 소비자, 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가 다음 달 1일을 쿠팡 피해자 행동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산재 은폐, 갑질, 소비자 우롱 등 쿠팡의 각종 문제가 드러났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또한 쿠팡이 미국에 로비하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이런 상식을 뛰어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날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계획도 밝혔습니다. 쿠팡의 진짜 사장 김범석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그런 집회를 열고 또 정부와 국회의 대응을 촉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용자 추세는 어떻습니까? 확실히 여론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요. 한 결제 분석 업체의 자료를 보면요. 작년 쿠팡에서 결제된 금액이 66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재작년보다 8조 원 가까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결제 금액의 성장률은 낮아졌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작년에 17%였다면은 작년에 13% 정도로 낮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쿠팡이 성장하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겁니다. 이 쿠팡 사태가 작년 11월에 터졌는데 조금 더 일찍 발생했으면은 이 성장 속도가 더 느려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표에서도 쿠팡 탈출이 감지가 되는데 지난달 네이버 플러스를 이용한 사람의 수가 10% 넘게 늘었습니다. 이와 다르게 쿠팡 이용자 수는 약간 줄었습니다. 다른 쇼핑 업체들이 혜택을 늘리면서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좀 절대적이었던 쿠팡의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쿠팡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그 뭐 물류센터라든지 그 근로자들 비중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또 이것도 이제 종합적으로 지켜볼 필요도 있겠고요. 오늘 연합인포메스 서영태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말씀해 드릴게요. 기관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금융에 관한 모든 걸 감독하면서 금융권의 보안관으로 불리는 이곳. 이재명 대통령이 이 기관이 위법 단서를 포착해도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일명 인지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요. 정부 부처가 아닙니다. 민간 성격의 특수법인인데요. 권한이 너무 커질 경우에 또 부작용도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그 기관은 어디일까요? 아까 1715 쓰시는 분이 보이스피싱 예전에 한번 당하셨다고 이 기관을 사칭한 전화에 속을 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여기 사칭하는 거 진짜 많죠. 김은정님은
아, 민간 법인이었군요. 성공예감 덕분에 오늘도 상식 채워갑니다. 라고도 보내주셨는데 무자본 특수법인이고요. 반민 반관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예산의 절반은 금융위원회에서 내려받고요. 예산의 절반은 뭐 은행, 증권, 보험사 같은 금융사에서 분담금으로 받는 반민 반관이라고도 합니다. 남승식 님도 연수 때문에 여기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비표도 주고 출입 확인도 철저해서 국가기관인 줄 알았는데 공무원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이곳에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한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주는 게 맞느냐 이런 논쟁도 많았었고요. 하지만 수년 전에 법이 이제 바뀌면서 특사경이라고 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은 얻게 됐고 그 권한을 또 어디까지 확대할 것이냐 이게 또 갑론을박의 대상이 되고 있죠. 2872님 오늘은 꼭 읽어주시리라고 양치하다 말고 칫솔 물고 정답 보냅니다. 양치처럼 똑같이 하루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공예감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KBS 콩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요즘에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우리나라 필수 코스로 등산이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KBS 박대기 기자의 시선으로 살펴보는 시간 경제 대기록 시간입니다. KBS 박대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등산복 입고 오셨어요. 좀 더운데 컨셉이기 때문에 입어야 되겠습니다. 라이트 패딩이네요. 그래도 예, 그렇습니다. 색깔이 화려합니다. 네. KBS 콩 그리고 또 유튜브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야, 사실 박대기 기자는요 비주얼이 좋으시기 때문에 항상 아이고. 화제가 되지 않습니까? 비주얼이 좋다고 말해야 되나요? 아니 오늘 예. 모자까지도 예, 예. 예쁘게 쓰고 오셔가지고 아니 진짜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 등산을 많이 좋아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통계도 나왔는데요. 이 국립공원 찾는 외국인 탐방객 수가 지난해 80만 명이라고 하는데 네. 지난해만 그런 게 아니라 재작년도 80만 명이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꾸준히 우리나라 등산을 좋아하는 것 같고요. 사실 제 주변에도 외국에서 생활 오래 했던 한국인들 중에 네. 우울증이 왔다. 런던에서 좀 공부했던 친구가 있는데 날씨 안 좋아서. 아니요. 날씨도 있지만은 네. 너무 좀 평지거든요. 거기는 산이 없어요. 아무리 가도 산이 안 보이는 그런 평평한 땅이다 보니까 네. 뭔가 한국인은 주말에 좀 산에 올라가가지고 좀 내려다보면서 이제 좀 걷기도 하고 이제 딴 생각도 하고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의지처가 없어서 너무 외로웠다 그랬는데 그래요? 다른 사람들 해외 생활했던 사람들 그런 에세이나 이런 거 보다 보면은 그런 분들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뉴욕도 마찬가지고 일본 도쿄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이 안 보여요. 그 도쿄에서 보이는 산이 유일하게 후지산인데 그게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지경이기 때문에 산이 정말 한국인들은 정말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뭐 고개만 돌리면 뒷동산이라도 하나씩은 그리고 보이기 우리나라 때문에. 역사를 보면은 결국은 뭐 중국이나 아니면 저기 만주 쪽에서 내려오는 민족들하고 산성에서 맞서 싸우면서 나라를 지켜온 역사이고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리고 저도 주말에마다 인왕산 올라가고 있는데 인왕산은 뭐 산 등산이라 말하기 좀 부끄러울 정도로 그냥 산책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인왕산 걸어가는 순간이 제 일주일 중에 제일 즐거운 순간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산 좋아하시네요. 예, 번잡한 그 도심을 떠나가지고 산을 걸으면서 또 같이 가는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 시간이 일주일 중에 제일 즐거운 시간이에요. 김시연님이 지금 네. 지켜보고 계시네요. 기자님 의상 컬러가 다채롭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그 우리나라 산을 사랑하는 이제 외국인들 많이 있는데 그 네. 중에서 북한산의 전설이 있어요? 네, 북한산에 이거는 인수봉을 등반해 보신 분들은 좀 많이 아시는데요. 네. 취나드 A, 취나드 B라는 외국인 이름이 붙은 그러니까 이제 암벽 등반 루트가 있습니다. 암벽 등반 루트는 이제 초등을 한 사람 이름을 기념해서 보통 붙이게 되는데 네. 지금 한 80개 정도 루트가 있는데요. 그 매달려서 이제 올라가는 거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취나드 A, 취나드 B라는 루트가 있는데 이게 사실 의류 산업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이름을 땄습니다. 그 이본 취나드라고 파타고니아 창업자인데요. 이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키운 다음에 4조 원 정도 되는 막대한 재산을 그 기후변화 대응하는 단체에다 기부를 했어요. 몽땅 전부 다 기부를 하는 이런 선행을 했고 또 등산 업계에서도 처음에 이제 산을 정복한다는 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파괴적인 행위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암벽에다 구멍도 내고 뭐 이렇게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좀 약간 죄책감을 느끼고 뭐 재사용품을 활용한다든지 또 환경 보호를 위해서 벌어들인 돈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갖다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유명해진 브랜드인데 그 사람이 원래 주한미군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아 그래요? 고등학교 마친 다음에 주한미군으로 이제 군복무를 한국에서 하다가 경기도 북부에서 복무를 하다가 주말에 외부축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산이 보이길래 저 산에 올라가야겠다 해가지고 1960년대 초에 아니 그러면 네. 우리나라 산을 보고 파타고니아를 창업한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까지 좀 비약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냥 우리식으로 생각하자면 비약을 하는 분도 있는데 원래 그 전부터 등반가로 좀 유명했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근데 이제 어떻게든 이제 군복무를 하러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인수봉을 오르내리락 하면서 그랬군요. 루트도 우리나라 등반가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개척을 했고 우리나라 초기에 이제 등반 문화에도 많이 기여를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정도로 우리나라 산악이라는 게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것이다. 그 유명한 등반가가 이제 그 좀 감흥을 느끼고 와서 이제 신 루트를 개척할 정도로 우리나라 산은 그냥 뒷동산이라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만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이라든지 전국 대도시에 산이 근처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독특한 문화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의 등산이라는 것이. 진짜 그 22년 산림청 조사 보니까요. 국민 10명 중에 7명이 한 달에 한 번은 산에 오른다라고. 네.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일상복으로도 등산복을 많이 쓰고 외국인들이 한국 찾을 때 가장 인상적인 게 이분들은 다 등산복을 갖다 일상적으로 왜 입는구나. 평소에 출퇴근할 때도 등산복 입고 다니냐고. 예, 막 그런 회사가 얘기를 산에 하고요. 있냐고. 저도 전에 그 우리나라식으로 변형된 오페라를 한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등장인물들이 주로 등산복을 입고 출연을 하세요. 이제 한국의 어떤 전통 의상인가 보다. 예, 좀 약간 비약해서 말하자면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전통 의상처럼. 그러니까 산이 많으니까 그렇죠. 산이 많기도 하고도 워낙 또 기후 변화도 심하고 그렇죠. 여름에는 기후 변화 덥고 많고. 겨울에는 심하게 춥고하기 때문에 뭐 실용적인 의미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 등산복 생산에 많이 관여를 있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서 등산복이 좀 싼 편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요? 네, 브랜드도 되게 다양하게 들어와 있고 싼 편이기 때문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이제 문화적인 터부 이런 것도 좀 적은 편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네. 외출복으로 입어도 그렇게까지 이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많이 입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알록달록한 색깔들의 등산복. 사실 그 골프 치러 이제 필드 나가실 때도 좀 이렇게 형형색색들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래 네. 눈에 거기서 잘 띄고 산에 올라갈 때도 왜 형형색색 옷을 입어야 더 예뻐 보이기도 했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일상복으로 입고. 예. 그러니까 일상에서 더 튀기도 했는데. 박대기 기자도 그 혹시 막 두꺼운 패딩 같은 거 산 정상 올라갈 때 입는 패딩 같은 거 평소에도 많이 입으세요? 네, 저희 아내도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입고 다니는 옷만 보면은 무슨 남극 원정대 같다. 아니 원래 눈사람이시니까. 예,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실제로 되게 편하고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가죽이나 이런 것보다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관리하기도 편한 편이고 그리고 의외로 오래 가요. 그런 이제 패딩들이 한번 사두면 오래 가기 때문에 사실 업체들 입장에서는 곤란한 건데 사람들이 옷을 잘 안 바꾸게 되고 그러니까요. 왜 그 있잖아요. 왜 대장급 패딩. 네. 히말라야 원정대가 입는 대장급 패딩. 네. 그 평소에도 요즘 많이 입고 다니시고 영하 10도 이제 가고 있으니까. 예. 근데 이거 아까 파타고니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등산복들 우리나라 기업이 만드는 제품들 많아요. 예,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비싸고 좀 유명한 브랜드라면 아까 파타고니아도 있지만 아크테릭스라든지 노스페이스라든지 그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상당수가 우리나라 브랜드에서 OEM 형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영원무역 그룹 이게 대표적인데요. 이 매출 4조 원대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 만들지는 않고요. 주로 방글라데시 같은 이제 동남아에서 생산을 하는데 네, 그 법인 자체는 우리나라 회사이고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이 돼 있는데요. 이런 업체들이 매출도 4조 원일 뿐 아니라 상당히 높은 이익률을 올리고 있어가지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업체고요. 뭐 기술 수준도 이 까다로운 그 파타고니아나 아크테릭스 같은데 충분히 많이 납품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회사들인데 네. 안타까운 점은 뭐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성방이 버는 것처럼 이제 돈은 이제 파타고니아나 아크테릭스 같은 회사들이 벌고 영업무역은 이제 납품하는 회사니까 물론 자체 브랜드도 좀 있습니다.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자체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일부 자체 브랜드인가요? 예. 그런 것들 좀 안타까워요. 생산 기술은 우리나라가 최고인데 사실 이제 브랜드는 이미지로 많이 팔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미국 회사들, 캐나다 회사들, 유럽 회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대부분의 공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남아 지역, 임금이 네. 싼 지역에 있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고용이라든지 네. 투자에 조금 효과가 제한적이기도 네. 하고. 다만 이제 생산 인력 자체는 현재 채용을 하지만은 경영하는 사람들은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거고요. 이 비슷한 회사로 동인기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건 더 낯선 회사인데요. 네네네. 이 회사도 상장된 회사인데 이 회사는 주로 백을 만듭니다. 가방을 만듭니다. 아하. 등산 장비, 등산용 가방을 정말 많이 만드는 회사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아크테릭스 같은 유수의 그런 회사들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고 상당히 매출도 보면은 2천억 원대 정도 올릴 정도로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그만큼 우리가 생산을 정말 잘하는데 사실 이득은 이제 다른 외국 유명 브랜드가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오랫동안 이제 고착화 돼 있다는 점이 좀 안타까운 점입니다. 근데 이 아웃도어 시장, 우리 중견 기업들의 OEM, ODM 생산이라고 네.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시장을 또 중국이 치고 올라와요. 네, 그렇습니다. 브랜드도 그렇고요. 예, 뭐 OEM 생산은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훨씬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 이 브랜드 자체를 중국 회사들이 많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안타 스포츠라는 회사인데요. 네. 사실 저도 좀 낯선 회사입니다. 안타 스포츠라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는 그런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세계 지금 시장 그 스포츠웨어 시장 1위가 나이키고 2위가 아디다스인데 3위를 안타 스포츠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워낙 중국의 시장이 크니까요. 예, 중국 내부 시장이 컸고요. 원래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중국에서도 애국 소비를 해야 된다. 뭐 또 중국과 미국이 싸우다 보니까 약간 좀 미세 브랜드를 좀 싫어하는 80년대 우리나라에도 좀 그런 논란이 좀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중국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타 스포츠라든지 리닝이라든지 또 터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엑스텝이라는 또 브랜드가 있는데요. 그리고 361도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뭐 수없이 많은 우리가 잘 모르는 브랜드가 있고 네. 그렇지만 그 브랜드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고 정말 우리가 몰랐던 그런 스포츠웨어 시장이 엄청나게 크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장들을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가서 우리나라가 OEM 생산을 많이 하는 것처럼 좀 차지했으면 좋겠는데 이 브랜드 자체를 기존에 이제 미국, 유럽 브랜드에 이어서 중국 자체 브랜드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어제 갑자기 들려온 뉴스가 푸마라는 그 브랜드 있잖아요. 네네네. 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셨던 것 같은데 이제 뛰어오르는 약간 푸마 모양으로 이렇게 그 회사를 29% 지분을 안타스포츠가 인수했다고 합니다. 이게 독일에서 아주 유명한 브랜드인데 그 정도로 이렇게 기세가 무서운 그런 상황이라서 앞으로도 좀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자본력으로 진짜 그 명망 있는 브랜드들을 다 이제 사 모으는 거죠, 중국이. 네, 사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가 브랜드 아크테릭스 같은 경우에도 아크테릭스는 이재용 회장이 언젠가 한번 자켓을 입고 있어서 빨간색 자켓 네네. 입고 있어서 상당히 유명해진 브랜드인데 아주 비싼 브랜드거든요. 네. 한 벌에 뭐 100만 원씩 하고 이런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가 원래 캐나다에서 시작했습니다. 파타고니아하고 비슷하게 뭐 환경주의 또 기능성 이런 걸로 되게 유명했던 브랜드인데 어느새 안타 스포츠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중국 브랜드예요, 사실상. 뭐 그 정도로 이제 엄청나게 자본력을 이용해서 커지고 있고 그렇죠. 다만 이제 이 스포츠웨어라는 거는 문화랑 되게 깊이 관련이 있고요. 이 파타고니아 창업자가 자꾸 환경을 강조하고 기부를 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 전 재산을 기부하기까지 하는 거는 이 스포츠웨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패션을 입는다는 거는 그 철학을 공유하는 그런 개념도 가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아크테릭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 히말라야에서 불꽃놀이를 해가지고 뭐 보여주기식으로. 예. 그래서 히말라야는 사실 세계적으로 보호해야 될 자연인데 거기서 이제 대규모로 했습니다. 그게 뭐 불꽃 수천 개를 한 번에 터트리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아마 아크테릭스가 다른 나라 브랜드였으면은 이런 행동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된 게 아니냐. 또 사람들이 또 그렇게 더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상황이.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보면요, 항상 질문에 AI 기술이 또 어디까지 접목될까? 이거 되게 궁금한데 혹시 등산복이나 어떤 이제 기능성에도 AI 기술이 또 가미될 수 있을까요? 네. 그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산림 감시를 하면서 이제 드론 같은 걸 날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조자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파악을 하고 있고 또 통신망을 이용해 가지고 예전에는 몇 명이 들어간지 셌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통신망 기술을 이용해서 몇 명이 지금 등반하고 있다 이런 걸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등산용 앱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쓸 수 있는 앱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 걸을 만한 길들 이제 그 둘레길들 그런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실제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등산복 자체는 아닙니다만 그 스마트워치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전에 네.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네네. 가민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갤럭시 워치라든지 또 애플워치에서 다양한 건강관리 앱들이 나오면서 또 등산 정보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꼭 비싼 제품을 쓰신다고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이제 갤럭시에서 나오는 5만 원짜리 워치를 쓰시더라도 네. 상당히 괜찮은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어느 길을 걸었고 어느 그렇죠. 정도의 힘으로 걸었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 또 최근에 위고비가 많이 그러니까 살 빼는 약이 많이 네.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몸을 돌보는 문화가 좀 퍼지면서 점점 더 그런 이제 스마트워치랑 결합을 하면서 또 운동하는 문화도 퍼지고 러닝하는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포츠웨어 매출 상승으로도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0690님은 한때 암벽 등반도 하셨었다고 보내주셨고 김연숙님은 한라산 등반하는 게 꿈입니다. 설산이 예술이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특히 이제 겨울에 산 찾으시는 분들은 안전에 특히나 더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산불 나지 않도록 이것도. 네,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발표에 대한 KBS의 질의에 대해 미 백악관은 한국의 약속 이행에 진전이 없기 때문이라는 트럼프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인상 발표 하루 만에 한국과 잘 조율하겠다며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의 폭력적 단속에 따른 유혈 사태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또 이민당국 요원의 총격이 벌어져 한 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토안전 장관의 경질서를 일축했지만 조 바이든 전 대통령까지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도 오늘 나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요즘에 채용시장에서 신입보다는 경력을 선호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경력자를 뽑을 때 한 번씩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평판인데요. 업계 혹은 그 전에 있던 직장 사람들에게 이 친구 어때? 이런 건데 과연 그 평판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역발상 경제 시간에 전호겸 교수와 함께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죠.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은 평판 좋으시죠? 좋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신경 좀 쓰세요? 많이 써요, 생각외로. 관리도 하시고. 관리도 하지만 생각보다 그에 걸맞게 되는지 모르지만 관리는 많이 한 편이죠. 또 전호겸 교수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또 친절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의식적으로 많이 친절하려고. 제가 이제 좋은 평판을 네. 청취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사회생활 할 때도 평판 관리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평판이라는 게 좀 주관적인 영역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평판이 뭐 사실이거나 진실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뭐 사람들을 매 순간마다 평가하잖아요. 사실 어느 순간 보면 오늘 저 사람은 일을 해보니까 빠르다, 늦다, 뭐 센스가 없다 등등 여러 가지로 무의식이든 아니든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어느 순간부터 업무의 실제보다 평판이 먼저 앞서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주요 회의에서 자주 보이고 발언을 많이 하면 야, 쟤 일 잘한다 이런 평판을 얻고 싶지만 반대로 뒤에서 안 보이게 열심히 일하고 오류도 막고 뭐 고객 민원도 미리 받고 이런 사람 안 보이잖아요. 내가 눈에 안 보이니까 쟤는 뭐 하는 거지? 이런 평판이 또 따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좀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왜 팀워크를 해치는 사람, 게으른 사람 이런 부정적인 평가 한 번 받으면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평판이라는 게 참 빨리 굳어버리기도 하고요. 오래 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일상생활도 바쁜데 회사 가면 더 바쁘잖아요. 조직생활은 더 바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남에 대해서 그렇게 꼼꼼히 보거나 딱히 고민하진 않거든요. 빨리 평가해버리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한두 번의 사건으로 그 사람 평판 전체를 다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반에 뭐 한두 번 지각을 했다. 이런 그 다음에는 한 번도 지각을 안 해도 쟤는 항상 늦는 애야. 뭐 이런 거고.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이런 경우 많지만 잘못된 파일을 가져서 회의 때 다른 걸 올렸다. 아하. 그래서 크게 창피를 당했다. 아니면은 뭐 요즘에 이런 사건이 있던데 보내지 말아야 될 메일을 개인적인 메일을 전체 회사라든지 다른 데도 보내가지고 그게 소문이 났다. 이러면 한 번 사고 치면 저희는 불안한 애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고를 안 치고 한 번도 안 쳤더라도
이번엔 다행히 넘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예 그냥 원래 그런 사람으로 그냥 쭉 가는 거고 반대로 초반에 한번 이렇게 크게 잘하고 이랬으면 그 사람이 실수하면 아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았나? 저 친구 평판이 그렇지 않은데? 이러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은 이제 새로운 정보를 객관적으로 쌓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이야기 안에 자기 생각을 막 끼워 넣는 거죠. 아하. 일종의 휴리스틱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작은 거 하나 갖다가 맞습니다. 모든 걸 판단해 버리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소문 확산 속도인데 회사에서는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더 빨리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실수해가지고 이번에 상사가 안 좋은 일을 겪었대, 뭐 사업을 네. 못 땄대 이런 이야기는 막 일파만파 퍼져나가는데 저 사람이 리스크를 받고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야 이런 훈훈한 미담은 그냥 소리소문씩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어떤 사고를 치거나 실수를 하면 이게 무슨 직장 전설이나 스토리처럼 내용이 이제 과장돼서 막 구전되고 심지어 여기서 막 하지도 않은 일까지 막 살이 붙어가지고 스토리가 막 더 풍성해지면서 구전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평생 그 직장 다니는 동안 아니면 나가서까지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죠. 일종의 낙인 효과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계속 따라다니고 사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 이런 얘기. 사실 맞네요. 그게 휴리스틱인데 작은 거 하나 갖다가 사람을 또 이상한 방향으로 오랫동안 맞아요. 선입견을 갖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이게 평판이 어떤 팀에선 분명히 일 잘한다는 소리 들었던 사람인데 다른 팀에 가니까 덜렁댄다. 뭐 자꾸 빠뜨린다. 이런 평가가 또 나와요. 왜 이렇게 엇갈릴까요? 사실 어떤 조직이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업들이 매우 다양하잖아요. 네. 서로 성격과 내용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도 평판이 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영업팀이나 마케팅팀에서는 아무래도 외부의 비즈니스 파트너하고 좋은 관계 맺고 뭔가 활발한 사람이 좋다 쟤 이렇게 보이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회계팀 같은 경우에는 차분하고 오래 앉아서 뭐 꼼꼼히 전표도 보고 대차제표도 보고 이런 사람이 더 좋은 평가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덜렁댄다, 차분하다, 느리다 이런 것도 평판이 갈리는 현실적인 이유는 각 업무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가장 직장인들이 다 수긍하겠지만 이제 상사가 보고하는 걸 좋아하고 보고서를 예쁘게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보고서 잘 쓰는 사람이 최고인 거고 야 보고서 필요 없고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그런 걸 열심히 해 이런 사람은 현장에서 뛰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평판이라는 게 절대값이 아니라 그 조직이 솔직히 그 상사가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기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야구 선수가 갑자기 축구하려면 못하는 거고 축구 맞아요. 선수가 갑자기 농구하려면 당연히 못하는 건데 그러게 어디에 있느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 평판이라는 게 정확히 뭘 물어보는 걸까요? 그냥 그 사람은 성격 좋아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2020년 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369개사를 대상으로 올랐거든요. 네. 경력 채용 시 평판 조회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76%나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평판 조회를 통해 알고 싶은 것에 대해 물었더니 인성 및 성격이 6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일 잘하느냐가 아니라 그렇죠. 인성 및 성격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 뒤가 상사와 동료와의 대인관계, 전 직장 퇴사 사유, 업무 능력, 동종 업계 내 평판 등 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입사 서류로 파악하기 어려운 인성이나 대인관계를 알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일할 때 어떨까? 그렇죠. 이거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 전 원장님이 평판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서워요 이렇게도 보내주셨고 박영은님은 간부 채용할 때는 평판을 본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셨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평판을 조회해 보고 그걸로 그럼 저 취업자의 당락을 좌우하게 되는 겁니까? 많이 이어져요? 그렇더라고 생각외로 평판 조회를 실시하는 기업의 64% 이상이 평판 조회 결과만으로 불합격을 준 경험이 있대요. 상당히 놀라운 건데 왜냐하면 평판 조회를 하고 본인한테 물어본 게 야 너 평판 이런 일 있었는데 진짜 이런 일 있었어? 물어본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좀 답변할 해명할 기회는 안 그쵸. 주고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불합격을 준 것으로 보이니까 굉장히 좀 억울할 테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력은 괜찮아도 그렇죠. 평판이 안 좋으면 탈락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불합격을 준 이유가 인성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아서가 68%로 압도적이었거든요. 역시 인성.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인성 우리나라에서 상대방을 볼 때 능력이 최고 이렇게 말은 하는 것처럼 보여도 직장 생활을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야 인성 있고 제가 좀 유들유들하고 잘 지내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사고를 안 칠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성을 더 중요하게 보고. 그렇죠. 근데 사실 그 평판이라는 게 친하면은 조금 더 잘 줄 수 있는 거고 개인적인 사이가 좀 안 좋았을 때 그냥 험담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걸 그러면 뽑는 기업 입장에서 걸러낼 수 있습니까? 사실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이제 실제로 허위 사실로 인해 지원자의 평판이 깎인 사례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얘가 사고를 많이 치니까 차라리 빨리 보내려고 일부러 더 좋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랑 뭐 약간 좀 사이가 안 좋아서 저 친구가 팀에서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럼 연락 왔을 때 오히려 좋게 말해줄 수도 있고 이게 약간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 회사에선 잘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지원자에 대해서 고의로 이제 상당히 부정적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말하는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니까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평판 조회가 기업의 필수 채용 코스처럼 되다 보니까 지원자가 이제 피해를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동의 없이 알아봤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제 보통 요즘에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자한테 평판 조회를 해도 묻고 평판 조회를 보통 하거든요. 근래에는. 근데 솔직히 이제 지원자 입장에서 옮기려는 회사에서 평판 조회해도 돼요? 안 되는데요? 이러면은 그 입장에서는 이 친구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왜 싫어하지? 이럴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좋습니다 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리고 사실 가장 큰 문제는 평판 조회를 하면 아무래도 소문이 나잖아요. 누가 이제 나간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래서 사실 재직 중에 본인이 이제 선택한 사람한테 연락한다 그래도 이제 소문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일 나쁜 경우는 소문은 나고 이직을 못하는 경우가 가장 난감한 경우일 수 있죠. 저 상대방 기업에서 평판 조회 해봤는데 제 안 뽑았대. 이게 또 그러면은 이 회사 내에서 또 소문이 나고. 그렇죠. 와 이거 어려운데요. 여기에도 그 또 AI 기술이 또 적용이 돼요. 맞습니다. 요즘에 AI 평가하는 경우 많잖아요. AI로 이제 업무 로그라든지 협업 흔적, 뭐 메일 보낸 거, 산출물 같은 거 금방 찾아볼 수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업무 요령이 많다, 응답이 빠르다, 뭐 산출물이 좋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AI 평가가 사실 사실일 수 있지만 진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측정 가능한 데이터의 편집본일 수 있잖아요. 보통 AI라는 게 숫자 가능. 그러니까 측정 가능한 것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떤 정성적인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물론 뭐 이제 AGI 경제가 되면은 AI가 더 고도화돼서 이런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측정된 업무 자체가 그렇게 평가가 될 수 있는 것 자체가 정성적인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게 있고 그리고 AI로 요약을 하다 보면은 단점이 맥락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생각해볼 거리가 참 많습니다. 이경희님은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성과 성격입니다라고 해주셨고 0367님은 한쪽 얘기만 듣고 결정하는 것 자체가 경솔한 시스템 같아요. 이렇게도 이야기해 주셨네요. 전호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자영업자들도 꼭 들으셔야 할 텐데 상표권, 저작권 관련돼서 헷갈리는 문제들 깊이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